연예인의 매니저 정도 되겠죠. 도구쇼장에 가면 사실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가면서부터 거의 전쟁터와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 강아지가 진정되고 차분할 수 있게끔 컨디션이나 뭐 그 전에 기본적인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가장 뛰어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사실 조연입니다, 조연. 그날 도구쇼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연은 강아지가 되겠죠. 이름 박성철. 특이사항 1등 훈련사, 1급 애견 미용사. 핸들러 사범이고, 도구 핸들러라는 직업은 뭐 들으시기에는 생소하시겠지만 여러 품종들을 견종 표준에 맞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다 반려견으로서의 강아지를 키우지만, 원래 강아지를 사람들이 정착시켜서 생활을 할 때는 처음에는 사냥과 뭐 집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용도가 좀 다양해졌죠. 쉽게 예를 들면 뭐 썰매를 끄는 예인견이라든가 아니면 양을 모는 목양견들, 그리고 경비를 하거나 뭐 군견으로 쓰는 그런 강아지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개량들을, 품종의 개량을 이루어 왔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하면서 강아지 품종 자체가 모호해지는 그런 시기가 와서, 핸들러의 역할은 그 품종 고유의 특징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뭐 골든 리트리버나 라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그 리트리버들은 이중모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중모라는 거는 겉털하고 속털. 겉털은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몸에 묻지 않게 그런 일을 해주는 거고, 속털은 물속에서 나왔을 때 자기의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중모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어야 되고, 라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견종 표준서에 보면 꼬리의 모양이 수달의 꼬리와 같다라고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수중 생활에 아주 적합한 품종입니다. 원래 피숑프리제가 뭘 하든 품종으로 개량이 됐냐면, 들으시면 다 되게 웃으시는데, 사람의 무릎 담요였어요. 예전에 이제 프랑스 귀족들이 보온을 위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향수도 뿌리고 그랬던 견종인데, 그 특징을 살려서 그 견종은 코트의 질감이 벨벳의 느낌이어야 된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뭐 관절 문제 혹은 뭐 코트 컨디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람의 직업과 관련하자면 뭐 연예인의 매니저 정도 되겠죠. 기초 질병학, 뭐 영양학, 뭐 유전 육종학, 미용, 훈련, 식이 관리나 기본적인 산책, 목욕 관리 이런 것들은 항상 핸들러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연예인 같은 그런 탤런트 기질이 있는 강아지들을 저희가 쇼독으로 분류하는데, 쇼독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분 좋은 표정 그리고 행동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특히 대회 당일날. 그날 가장 뛰어난 자기의 모습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핸들러는 사실 조연입니다, 조연. 그날 도구쇼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연은 강아지가 되겠죠. 아무리 뛰어난 얼굴과 코트를 가지고 있어도 유전적인 질환이나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예 실격을 시켜요. 도구쇼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요. 중성화 수술이 돼 있으면 아예 도구쇼에 나오지 못해요. 번식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품종의 유지가 사실 도구쇼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 품종 표준에 가장 이상적인 적합한 강아지를 선별하는 게 바로 베스트 인 쇼인데, 등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지 혹은 움직일 때 과도한 움직임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 견종에 맞는 꼬리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썰매를 끄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경우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요동치고 보폭이 적거나 너무 과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면 먹은 양에 비한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견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움직임을 평가하는 심사가 있고, 서 있는 모습을 만져보고 평가하는 그런 심사 방법이 있거든요. 강아지가 움직이거나 서 있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고,
심사위원이 본 뼈의 각도나 구성과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건데 교합도 확인하고 몸의 신체의 얼굴부터 꼬리 끝까지 전신을 다 만지거든요. 핸들러들이 가르치는 훈련은 그 견종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강아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회성이거든요. 쇼독들은 한 달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부고쇼장 가면 갤러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그 강아지들을 보고 구경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링 안에 들어가면 혼자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강아지들하고 같이 링에서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한테까지도 사회성이 좋아야 돼요. 사람과 같이 산책 다니는 교육, 그리고 사람과 교감하는 교육, 그리고 낯선 사람의 터치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교육, 그리고 작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테이블 위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테이블과도 친해지는 교육,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 강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속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단점이 되는 부분들은 미용으로 이제 조금씩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긍정 강화 교육이라고 아마 많이들 요즘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사람으로 치면 공부해라가 아니고 공부를 놀이처럼 즐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를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사람하고 같이 교감하거나 놀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받아들이죠. 이걸 금액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대부분 이제 핸들러들은 주 수입원이 이제 위탁이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보딩이라고 저희가 이제 하숙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강아지 하숙집이죠. 대부분 이제 60만 원에서 한 달에 이제 80만 원까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견종에 따른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품종을 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난 정말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싶어. 혹은 뭐 정말 셔틀랜드 십독을 키우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리고 내 강아지랑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핸들러의 도움을 많이 받죠. 뭐 정말 미용을 잘하는 핸들러들은 미용 한 번 해주는데 20만 원씩 뭐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고, 대회 당일날은 그 강아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 안에서 보여주는 그 비용을 또 별도로 저희가 청구를 해요. 네, 5입니다. 금액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입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있습니다. 입상이요?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뭐 수백 번 되겠죠? 네. 한 해에만도 뭐 100번 이상 한 적도 있으니까 수백 번 될 겁니다. X입니다. 물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긴 하세요. 근데 핸들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아지를 무분별하게 입양받으시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되시고 다양한 견종을 핸들링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정견종 핸들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전혀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그 견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 견종을 사실 핸들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정견종 핸들러보다는 몇 개의 견종 혹은 몇 그룹의 견종 정도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전문 핸들러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허스키, 그리고 골든 리트리버, 라브라도 리트리버, 지금은 이제 포메라니안, 비숑 프리제, 그리고 시바이누, 좀 작아졌죠. 지금은 대학도 많아졌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많아졌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아졌다고 제 스스로는 느낍니다.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도그쇼를 참가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프로 핸들러나 본인이 핸들러라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어지죠. 아직 이제 반려견 관련된 자격증 중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인은 아니지만 민간 자격이어도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을 해놔야 자기가 언제부터 어떤 일을 시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느끼시는 분들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질병학, 영양학, 품종학, 뭐 번식학, 유전육종, 해부생리 등등 이 반려견에 관련된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훨씬 뛰어난 핸들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행동심리 책을 항상 한 권은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다른 소통 방식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 이해하고 강아지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강아지에 대해서 더 빨리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반려동물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던 직업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내 강아지를 꾸며주는 비용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전혀 이제는 아까워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 시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년은 혹시 어떻게 해요? 정년이요? 제가 이 직업을 택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정년이 없다는 거. 원래 대학을 다닐 때는 측량이 전공이었는데 제 동기들이 이제 측량회사나 뭐 이런 데 많이 지금도 이제 재직들을 하고 있는데 다들 정년에 대해서 혹은 정년 이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저에 대한 기대치나 아니면 제 경험이 더 늘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더 시간이 지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힘든 거는 책임감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죠. 남의 집 아기를 저희 집에 데려왔다는 생각으로 강아지를 맡으셔야 되거든요. 여가를 즐기거나 막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시간이 사실 많이 줄어들죠. 주말 이런 개념이 사실 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강아지들한테 투자돼야 되는 시간이고 항상 남의 말 못하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그런 심적인 부담, 사고라는 게 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호자들한테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심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업으로 이 일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다루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사실 교감은 된다고 느끼지만 제 말을 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제 어감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지 감각에 더 의존을 많이 하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직업으로 다가서지만 정말 직업으로 다가서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핸들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강아지랑 있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